자, 오늘은 그 교과서 39쪽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수업을 할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체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 일과 에너지에 대한 물리적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부분은 통합과학에서는 없었죠. 근데 중학교 때는 아마 배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까먹었겠지만 계속 까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야. 이거 다 시나리오에 있는 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물리에서 일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이때 보통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를 보통 일컫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직선 운동을 주로 계산 문제로 다룰 거기 때문에 직선 운동에 한해서 일을 한번 정의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수레를 F의 크기에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계속 밀어요. 이건 철수밖에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움직이면서 또 일정한 힘을 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S만큼 이동했다라고 합시다. 요 힘하고 요 변이 방향, 운동 방향은 나란하고요. 그럼 얘는 속도가 증가하겠죠. 속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해준 일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힘이 일정할 때는 힘과 미안합니다. W부터 시작해야 되네. 잠깐 졸았습니다. 저도. 일은 W로 나타냅니다. 워크죠, 워크. 이거는 힘과 변이의 곱으로 나타내어집니다. F는 힘이고요. S는 변입니다. 여러분이 벡터를 아직 안 배웠고 앞으로도 안 배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선택형 교육과정 때문에. 나중에 벡터를 배우게 되면 이걸 설명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냥 힘도 벡터고 요 변이도 벡터거든요.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이고, 요거를 내적하면 일이 됩니다. 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한번 그렇게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조금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요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고 변이도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요 일은 크기만 있습니다. 물론 부호도 있습니다. 부호의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F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F는 변이 방향과, 즉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S는 변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나란한 방향 성분이에요. 여기 나란하다라는 것은 이제 변이 방향과 똑같거나 변이 방향과 반대거나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변이 방향과 수직인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은 나란한 방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고, 만약에 변이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다, 그러면 얘를 분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해해서 변이하고 나란한 방향의 성분의 크기만 곱해야 됩니다. 그게 요 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만이 물체의 속도 변화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 일은 단위가 힘과 시간을 곱한 거기 때문에 뉴턴 미터가 되겠고요. 요거를 줄여서 줄이라고 적습니다. J라고 적고요. 줄이라고 읽어요. 요 줄은 사람 이름입니다. 줄이 뭘 발견해서 에너지 단위로 줄을 쓰냐면, 줄은 그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그게 같은 개념의 에너지고
그 1줄에 해당하는 1칼로리에 해당하는 그 열량은 4.2줄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의 그 에너지하고 같다. 그러니까 열이 결국 에너지 일종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1칼로리는 4.2줄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밝힌 사람이 줄입니다. 만약에 내가 발견했으면 단위가 옥이 되었겠죠. 네, 줄이 저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발견을 하였습니다. 줄. 나는 뭐 발견 안 할 겁니다. 유명해지기 싫어서. 피곤해. 자, 근데 방금은 힘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힘이 일정한 경우고,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와 힘이 일정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1은 세로축이 힘, 그리고 가로축이 변이인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비슷한 게 예전에 있었어요. 그 충격량이죠, 충격량. 충격량 같은 경우에도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힘과 시간을 그냥 곱했죠.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힘이 일정할 때를 보면 힘 변이, 이거 변이라고 되어 있고 거리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룰 운동들은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에 변이의 크기가 거리가 됩니다. 이동거리. 그래서 뭐 거리라고 쓸 때도 있고 뭐 변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우리 직선 운동이니까 뭐 주로 거리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F의 힘을 S만큼 이동하는 동안 줬을 때 이 면적은 바로 Fs 1이 되죠. 근데 이 힘이 일정하지 않게 작용할 때는 요 거리를 잘게 쪼갭니다. 가로축을 잘게 쪼개면 아주 짧은 거리를 갈 동안에는 힘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잘게 쪼개면. 그러면 직사각형 면적은 구할 수 있죠. 여기 직사각형 면적을 더하면 요 면적이 돼요. 방금 설명한 게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적분입니다. 잘게 나누어 가지고 면적을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게 적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프에서 기울기하고 면적 의미 얘기했었잖아요. 기울기는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인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요. 면적은 가로축, 세로축하고 가로축 곱한 건데 힘하고 거리 곱한 거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변이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 성분하고 거기에 대한 거리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은 방향은 없지만 부호는 있습니다.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 1이 플러스라는 것은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힘이라는 것은 변이 방향의 나란한 방향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힘들은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대부분이 비스듬하거나 수직한 경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제 운동 방향하고 같은 경우하고 반대인 경우 두 가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 방향과 같으면 1이 플러스예요. 그럼 1이 플러스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 속도가 빨라집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양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수레를 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음이면은 어떤 의미냐? 요 힘의 방향과 요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뭐 힘이 나란하지 않다면 나란한 방향 성분을 구했을 때 그 나란한 방향 성분이 변이의 방향과 반대인 경우가 1이 음인 경우입니다. 그럼 1이 음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글러브로 받는 경우 공의 방향과 공이 이동하는 방향, 운동 방향과 공이 글러브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그 속도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1이 음이라는 것은 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일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물체에게
주는 거고요. 음해라는 것은 이제 물체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은연중에 운동에너지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운동에너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너지는 영어로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기호로는 우리 교과서에는 EK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쇼미더머니에 나오고 있죠. EK. 운동에너지가 우승 후보 중에 하나더만. 카이네틱 에너지. 근데 교과서에는 이 문자를 주로 쓰는데 저는 어떤 문자를 주로 쓸 거냐면 K를 주로 쓸 거예요. 대문자 K. 왜냐면 이게 제일 단순하고 그 첨자를 붙이기가 편하거든요. K1, K2, K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프린트에서는 대문자 K를 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KE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좀 드물고요. 보통 요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이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어지느냐? 이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m은 질량이고 v는 그 순간의 속도의 크기,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단위를 한번 보면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나누기 세컨드 제곱이 되는데 요게 줄이 됩니다. 또 근데 아까 뉴턴미터도 줄이었죠. 그게 같은 단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뉴턴미터를 한번 풀어서 보면 요 뉴턴은 힘의 단위니까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뉴턴만 먼저 풀어서 써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만큼이 뉴턴입니다. 뉴턴. 거기에다가 미터를 곱한 거죠. 근데 요거 잘 보면은 얘랑 같죠? 예. 기본 단위로 보면 힘과 거리를 곱한 거나 2분의 1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한 거나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줄입니다. 에너지 단위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줄이라는 단위로 씁니다. 기초 단위로 이렇게 풀어서 잘 안 쓰고요. 그래서 일의 단위와 일단 운동 에너지의 단위가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약간 비슷한 게 예전에 충격량하고 운동량 단위가 같았죠.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았죠. 그것처럼 이것도 그와 유사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일 에너지 정리라고도 합니다. 책마다 표현이 좀 달라서요. 일 에너지 정리라고도 하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도 하고 일 에너지 정리라고도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수레가 있는데요. 질량이 m입니다. 얘가 어떤 순간에 v1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역시 철수겠죠. 이렇게 정교한 실험은 철수밖에 못합니다. 이 움직이는 수레를 일정한 크기의 힘 F로 밉니다. 이게 실제로 실험해보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정한 크기에,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거든요.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두 감안해서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로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S만큼 이동을 했더니 속도가 더 증가했겠죠. V2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요 F가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요게 원래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죠.
적분을 알아야지 요 유도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F 이퀄 ma라는 식을 적분하는 과정에서 요 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의 뿌리는 역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에요.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도 뉴턴의 2법칙으로부터 나왔죠. 근데 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도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입니다. 일단 그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s 일이죠.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밑에 다 적어놨네.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믿어볼게요. 요 F는 뭘까요? 조금 아쉽습니다. 예, R자인 합력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F 이퀄 ma 할 때 F가 합력, R자임이었죠. 요 식 자체가 뉴턴의 2법칙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력에 의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찰을 무시해야 되겠죠. 무시하는 경우에 요 힘이 R자임이 되니까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R자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R자임을 구해야 돼요. R자임을 구해서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는 게 정확한 식이 되겠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일은 W로 나타내잖아요. W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델타 K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중에서 그 마지막에 시간 소거한식 있죠.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그게 나중에 배우게 될 일 운동 에너지 정리와 결국에 같은 식이다 라는 걸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같은 식인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F 이퀄 ma였죠. 그리고 요 F가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죠.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공식 중에서 그 나중 위치에 대한 공식이 있었고 나중 속도에 대한 공식이 있었고요. 근데 그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하면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식 나왔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기억나나? 복습은 안 합니까? 그럼 잘 보면요, 요 F 대신에 MA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요 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S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질량 M 날리면 그리고 양변에 2 곱하면 EAS는 V 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같은 식이고요. 교과서에는 그래서 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부터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유도하는 게 맞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아직 적분을 모르고 하니까 조금은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번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원래 뿌리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적분을 배웠다고 하면 추가로 한번 어떻게 해서 유도되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인하기 문제인데요. 40쪽에 있습니다. 질량 0.4kg인 공이 30m/s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 일단 공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요거 하기에 앞서 사실 우리 야구에서는 초속 몇 미터 이렇게 안 쓰잖아요. 시속 몇 킬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재미삼아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0m/s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km/h로 바꿔볼게요. 대략 어느 정도 속도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느릴 것 같아요? 1초에 30m 간다. 네, 되게 빠르죠? 네. 요게 우리가 시속 몇 킬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위 환산하는 거는요, 좀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다. 1을 곱해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꾸고 싶은 단위를 이제 분모 분자에 적절히 넣으면 됩니다. 일단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미터분의 킬로미터를 곱해줘요. 그럼 1km는 1000m죠. 네, 그러면 변화가 없죠. 단위만 바뀌죠. 그 다음에 세컨드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아워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분모에 이제 아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1아워는 몇 초고? 3600초죠. 결과적으로 3.6을 곱해줘야 돼요. 3.6, 30에다가 30에다 3.6을 곱해주면 108km/h가 됩니다. 그 프로야구에서는 108이면은 되게 느리죠. 느린 공인데 실제 사회인 야구에서는 직구를 던졌을 때 100km가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 거에 속한다고요. 100km 넘기 어렵대요, 일반인들은. 근데 프로 투수들은 커브도 한 110km 이상 나오잖아요. 120km 이렇게. 사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실내 연습 야구장 가보면 거기서 날아오는 공이 100km가 잘 안 돼요. 좀 넘는 거 있는데 넘는 거 굉장히 빠릅니다. 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할 때 줄로 계산할 때는 미터/세크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딜레이가 있나? 카이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2분의 1의 질량이 0.4kg이고 그다음에 속도가 3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건 계산하면 0.2 곱하기 30 곱하기 30이니까 요거 먼저 하면은 6이 되죠. 2 곱하기 3이 되니까 6 곱하기 30에서 180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보자. 얘 왜야? 얘는 왜 떨어졌니? 자, 이 공에 일정한 힘을 계속 작용하였더니 9m 더 이동한 후 멈추었어요. 이때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하라 했는데 요거는 요 식을 써야 되겠죠. 1은 일정한 크기의 힘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운동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요걸 쓰는데 일단 힘은 모르니까 F로 둬요. 이동거리는 9m인데 지금 얘 부호를 한번 따져보면 그냥 검은색으로 할까? 잘 안 보이네. 이 부호를 따져보면 얘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얘는 나중 운동에너지는 0이고요. 처음 운동에너지는 위에서 구했죠? 얼마입니까? 180줄이었잖아. 180줄. 요거 계산하면 F가 얼마가 되노? 20N이 됩니다. 근데 식을 이렇게 써도 되고 요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식을 써도 돼요. 그럼 F가 얼마가 나오겠노? 마이너스 20이 나오겠죠. 그 말 자체가 힘이 변이 방향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뜻이에요. 그때 그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아니 그냥 문자를 크기로만 쓸 건지 아니면 방향까지 포함한 문자 의미로 쓸 건지 그거는 내가 물어보면 애들마다 다 다르더라고 선호하는 게. F를 크기로만 생각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 식 쓸 때 요 부호 신경 안 쓰고 써가지고 나중에 부호 나오면 그 부호의 의미를 그냥 나중에 해석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 취향껏 선호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서 오늘 포텐셜 에너지까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 했고요. 운동 에너지 정리 얘기를 했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제가 조금 더 약간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기호로 일단 우리말로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잠재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이 잠재적인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돼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반드시 위치가 크면 그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모든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요. 네. 응? 네, 위치를 뭐 x로 나타내기도 하고 y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기호로 교과서에서는 EP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U를 쓸 겁니다. 예. 화장실 좀 가라. U를 쓰는 이유는 그 포텐셜 에너지 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U자형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쓰지 않을까라는 망고 제 추측입니다. U나 또 V를 쓰기도 해요. V는 전압하고 좀 약간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 전압 자체도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V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U를 쓸게요. U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V도 씁니다. V, U. 근데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전압은 그냥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아니고 또 1쿨롱당 단위 전하당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라서 좀 어려운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다룰 거예요, 다행히. 다른 포텐셜 에너지만 다룰 겁니다. 일단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걸 묶어서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이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어쨌든 이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잠재되어 있느냐?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카이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언제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기준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을 지점인데 임의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잡을 수 있지만 보통 잡는 기준점이 있긴 있어요. 임의로 잡을 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차이가 중요하지 그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거는 사실 숨겨진 의미가 기준점과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입니다. 그 기준점을 0으로 두면 그 차이가 그냥 그 포텐셜 에너지 값이 되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차이가 중요합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가 글로 적어놨습니다. 어떤 특정 위치 x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 말이 아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마이너스 보존력이 그 물체를 기준점에서 x까지 이동시키는 동안 한 일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어떤 질량의 요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에 제가 그 잠재적인 에너지를 저장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려면 보존력에 해당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얘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팔로 출석부를 들어 올린 힘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저장된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그럼 얘를 놔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 위치인 기준적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그때 이 출석부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그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에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그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요.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당겨야 돼. 그 당기면은 당기는 힘은 용수철이 그 물체의 작용과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그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일을 했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그 힘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정의를 내리는 과정은 엄밀하게 한 번만 해볼 거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결과만 기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U로 나타낼 거고요. 기호로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인 지점에 있어요. 이때 기준면은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좌표축으로도 0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높이 H인 지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위치고 이게 나중 위치가 되는 거죠. 이때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중력만큼의 힘을 최소한 가해야 됩니다. 사실 그보다는 조금 큰 힘을 가해야 되지만요. 이때 중력을 요 좌표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좌표축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mg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을 플러스로 뒀으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 높이 h인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중력이 기준면에서 높이 h인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의 중력은 마이너스 mg가 되죠. 그럼 요만큼이 마이너스 중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중력.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마이너스 하고 다음에 안에다 중력을 넣은 거예요. 근데 중력 자체가 또 마이너스 mg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변위를 곱해야 1이죠. 근데 변위는 이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하면 되죠. 나중 위치가 h고요. 처음 위치가 나중 위치가 h고 처음 위치가 0입니다. 그러면 힘 곱하기 변이니까 1이 되죠. 그럼 얼마가 되노? mg h가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mg 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단위는 똑같습니다. 줄이 됩니다. 잘 보면 요 mg가 뉴턴이 되겠죠. 힘이니까. h가 거리니까 미터가 되니까 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 결과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요. 요거의 의미는 얘를 가만히 놓잖아요. 가만히 놓으면 기준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mgh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gh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반감기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야는 어제 새벽 2시에 내한테 메일 보내놓고 자고 있네.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구분 없이 제가 그냥 기호 U자를 쓸 겁니다. 그냥 포텐셜 에너지는 다 U로 쓸 겁니다. 우선 탄성력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 용수철은 지금 원래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원래 길이고요. 얘를 이제 X만큼 잡아 당겼을 때 탄성력은 마이너스 KX가 돼요. 이때 요 K는 탄성계수라고 불리는 값인데요. 요거는 그 용수철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굵기가 어떠느냐,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입니다. 얘가 크면 클수록 이게 변형시키기가 어려운 용수철입니다. 요 X는 그 용수철에 달린 물체의 그 위치라고 봐도 되겠고요. 이건 이제 변형된 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부호가 있습니다. 항상 용수철은 늘어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다 둬요. 그리고 원래 길이가 기준점으로 위치도 0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면 변이가 플러스예요. 위치가. 그러면 이 플러스면은 플러스 위치에 있으면 늘어나면 마이너스 방향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압축이 되잖아. 압축이 되면 위치는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다 x가 마이너스가 되면 탄성력은 플러스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압축이 되면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상 원래 위치를 향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복원력이 됩니다. 탄성력은. 마이너스는 복원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원래 탄성력을 그래프로 그리면 F 이퀄 마이너스 KX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네. 맞죠? 마이너스 쪽으로. 근데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은 요 그래프에서 요 힘 자체가 마이너스 탄성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애들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알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탄성력이 한 일이 아니라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마이너스 탄성력에 대한 위치 그래프, 거리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힘이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힘이 일정하지 않죠.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해요? 힘 시간 그래프.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성력, 힘 시간 그래프 아니죠. 힘 거리 그래프. 마이너스 탄성력,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 그럼 이걸 그냥 위치라고 할까요? 늘어난 길이. 이건 위치 그래프의 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힘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구했을 때 약간 좀 평균 속도를 이용한 방법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좀 활용하도록 할게요. 원래 위치에서 x만큼 늘어났을 때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은 요 삼각형 면적이 되는데요. 요 삼각형 면적으로 구해도 되고요. 근데 요 사각형 면적으로 구해도 되죠. 이렇게. 그럼 사각형 면적으로 구할 때 요 값은 요 0과 kx의 중간값이죠. 그래서 2분의 0 더하기 kx 이렇게 됩니다. 그 평균 속도 구할 때도 2분의 v0 더하기 v 이렇게 구했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x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식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0 더하기 kx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요것도 줄이 되는 이유가 kx까지가 힘이었잖아. 거기다가 x를 한번 더 곱한 꼴이 되니까 뉴턴 미터가 됩니다. 또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도 단위가 역시 줄이 되겠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 결과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압축되느냐는 관계가 없고 그 크기가 변형된 길이의 절대값이 결국에 그 제곱이니까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느낌적으로 보면 잠재적인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늘리든지 압축시키든지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일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의미는 얘를 가만히 놔왔을 때 얘가 원래 위치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 돌아갔을 때 그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41쪽 한번 펴보도록 할래요. 41쪽 보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이라는 게 좀 보충 설명으로 사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을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물체의 위치 차이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값만이 물리학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기준면은 편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높이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알고 싶다. 그럼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요 14.7줄이 여기서 가만히 놓았을 때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39.2줄이 결국에 여기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표면이 이렇게 파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mg 곱하기 6m 이렇게 하면 58.8줄이 여기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 만약에 기준점을 여기를 잡았는데 요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때는 여기에 0이잖아. 여기에 플러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m, 마이너스 2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에너지에서 마이너스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마이너스면요, 마이너스면서 절대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부호가 크기입니다. 힘하고 변이는 부호가 방향인데 에너지는 부호가 크기가 되겠습니다. 음수절 상수는 F = kx니까 k는 x의 단위분의 f의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확인하기 문제 한번 간단하니까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게가 50N인 상자를 들고 높이가 10m인 계단을 올라갔을 때 상자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몇 줄이나 증가하였느냐예요. 그러면 계단의 처음 높이를 0으로 잡으면 되겠죠. 기준점으로.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물론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mgh를 뭐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mg가 무게였죠. 다 대본에 있는 거라서 합니다. mg 여기 보면 여기 무게가 50N이라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50N이에요. 50N이고 그다음에 요 높이가 요게 h 10m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50N 곱하기 10m니까 500Nm, 즉 500줄이 되겠습니다. 예.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그래서 무게가 50N이니까 mg가 그러니까 중력이 이제 거기 작용 중력이 50N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일이라는 개념 배웠고요.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배웠고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 배웠습니다. 이게 뉴턴의 이법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에서의 뉴턴의 이법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정의했죠. 다음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보존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보존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